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빈 씨,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요새 잠도 통 못 자고 집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크서클이 쭉 내려왔다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무슨 일이래요? 제가 좀 신경이 예민해졌는지 위층에서 나는 소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신경 쓰여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솔빈 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군요. 어떻게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서 무심코 내는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의견 전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층간소음에서 2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담과 이제 교육 쪽에서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 아픈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대화로서 풀고 그 접근 방법을 서로 상의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차상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음환경센터 정진현입니다. 저는 층간소음, 벽간소음, 화장실 설비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서 흉악 범죄로 이제 발전을 할 만큼 이 층간소음의 문제 심각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신종 층간소음 문제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솔빈 씨, 혹시 신종 층간소음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죠. 이 이른 아침에 울리는 핸드폰 진동 소리가 아랫집 천장 전체에서 울려가지고 이걸로 굉장히 아랫집 사람이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예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토론이 아주 뜨겁게 인터넷에서 벌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몇몇 아파트에서는 이런 민원이, 주민 민원이 있어서 휴대폰 진동 알람에 주의해달라는 공지가 붙기도 했습니다. 박사님, 이런 것도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층간소음이 맞습니다. 층간소음은 위층하고 아래층 사이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모두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휴대폰 진동은 뿐만 아니라 우퍼 스피커라든지 악기 소리 이런 것들도 모두 층간소음에 해당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위층 아저씨가 방바닥에서 잠을 잘 때 나는 코골이 소리 이런 것도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그것까지 인정이 되면 저도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네요. 예. 코골이까지, 그러니까 휴대폰 진동 소리까지 층간소음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 많이 살잖아요. 공동생활할 때 얼마나 더 조심을 해야 할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 최근 들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요즘은 진짜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예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한 30대 어른이 윗집 어린이를 흉기로 협박을 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해요. 어린이를요?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요. 그리고 전 씨름 선수였던 분이 무려 1시간 동안 160번의 폭력을 가해서 이 이웃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처럼 범죄의 양상이 점점 더 잔혹해지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층간소음을 단순하게 이제 이웃 간의 신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협박이라든지 폭행, 방화,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런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장님, 예. 그 층간소음 전문가로 20년 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기억에 나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가
처음으로 우리 그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진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3년도에 이제 그 명절 다음 날 이제 펼쳐진 사건인데 아래층에서는 그 층간소음에 10년 동안 시달린 50대 여성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위층에서는 60대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이제 피해를 주고받다가 이 60대 부부가 도저히 조용해도 되질 않다 보니까 자녀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 사건을 듣고 우리 부모님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 상태가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50대 여성분과 같이 동거하는 남성이 계셨는데 이 남성분한테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거남 남성 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자기 차 트렁크에서 칼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서 형제를 그 자리에서 거의 즉사시켰죠. 즉사시키고 아버지는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한 20여일 만에 이제 또 세상을 버리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세 사람이 이제 생을 좀 마감하셨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인이 됐던. 저도 이 부분을 현장도 직접 가봤었는데 뭐 차마 뭐 현장에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경찰분하고 갔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가장 지금 현재도 좀 기억이 많이 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그 층간소음의 당사자들이 아니라 명절 때 놀러 온 가족들 혹은 동거인들이 서로 갈등을 만들고 이런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네요.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감정이 이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서는 이 층간소음 본인의 층간소음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특히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 분들한테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당했다라는 말에 굉장히 극도로 몇 배로 흥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극도로 저희들이 조심을 시키시죠.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가족 일이니까 더 예민하게 나서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까 좀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층간소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복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아랫집에 사시는 남성분이 윗집 여성분의 전화번호를 직장에서 알아내셔가지고 이런 전화 테러까지 했다는 일이 있더라고요. 혹시 박사님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올해 60대 A씨가 위층에 살고 계시는 B씨 부부하고 층간소음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많이 싸우셨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자기 집에 있는 망치, 고무망치를 가지고 그걸 벽을 이제 두드리는, 그러니까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140여 차례 벽을 두드려서 오히려 보복소음을 만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보면 층간소음 보복용 우퍼 스피커라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예 보복용이라고 써 있어요. 네, 써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서 우퍼 스피커를 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라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검색하다 보면 층간소음 보복용 음원이라고 해서 음원을 층간소음 보복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원들을 가지고 우퍼 스피커를 이용해서 방사시켜가지고 소음을 만드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단이 돼서 다른 말하자면 범죄를 낳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장님, 데이터로 혹시 집계된 게 있나요? 이런 것들이? 16년도부터 해서 21년도까지를 보면은 16년도는 한 11건에서 21년도는 한 110건으로서 이게 한 5배 이상, 뭐 10배 가까이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해결을 하는 어떤 접근 방법이 너무 본인이 느끼기에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층간소음에서 주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한 1년이 피해가 1년이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통상적으로. 쌓인 거네요. 이런 1년 이상 된 누적된 어떤 민원 자체가 지금 현재 코로나 거치면서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강력 범죄라는 어떤 부분 자체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층간소음의 이제 층간소음 피해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 정도 이제 내가 민원을 내가 너무 시끄럽고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걸 첫 시점으로 봤을 때 거기서부터 6개월 이내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6개월 이내는 소음을 그냥 소음으로만 바라봅니다. 저 의자 떠는 소리만 조용해지면 난 괜찮아. 네. 그다음에 아이들 뛰는 소리가 좀 줄면 난 괜찮아.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데 6개월이 넘어서면서 뭐냐면 그 과도기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게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이러면서 감정이 격해져요. 예.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소음에 대한 문제는 20%고 감정에 대한 문제가 8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층간소음이 이렇게나 심각해졌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층간소음 관련 문제가 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층간소음이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파트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의 바닥은 아래층 세대의 천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의 천장은 위층 세대의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소음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층간소음이 심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들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굉장히 협소하고 많은 인구가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점점 고층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물량 공급의 결국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층간소음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층간소음 얘기가 나오면 좀 심하냐 그렇지 않냐로 나뉘지 우리는 층간소음 아예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없죠. 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왜 이렇게 층간소음에 취약할까요, 박사님? 층간소음은 일단 아파트의 구조 형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크게 보면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 저희가 라면조라고 얘기하죠. 네. 그 기둥식 구조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벽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있는 하중을 벽체가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쪽에서 진동이 있거나 충격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접점을 통해서 벽이 분산하여 받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소음의 발생 면적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종이 상자를 위쪽에서 두드리셨을 때 전체가 울리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런 게 바로 벽식 구조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기둥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보호를 기둥이 떠받치는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부 세대의 소음 방사 면적이 작고 구조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강성이 높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들이 이 벽식 구조로 대부분 지어지는 걸까요? 저희들이 통계를 냈을 때는 지금 현재 지어진 공동주택에 네. 대해서 주상복합이라는 부분 자체까지 이제 포함을 했을 때 보면은 거의 97% 이상이 이제 벽식 구조로 이제 거의 다네요. 예, 거의 다 네. 다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바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바닥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따라서 층간소음도 확 줄어들 것 같은데 혹시 어떤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바닥 구조라는 것이 이제 제일 하부에 들어가는 슬라브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슬라브가 들어가고 그 위에 단열재 또는 뭐 허범재 겸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량기포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배관이 들어가고 마감이 되는 구조인데 아이 뛰고 어른 걷는 소리가 우리나라에서 한 70% 이상을 매해 잡힙니다. 그렇죠. 매해 잡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전문 용어로 하면 중량 충격음이다라는 건데 중량. 이 중량 충격음이 어떻게 저감시키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중량 충격음이라는 이 하중은 뭐냐면 전문 용어로 저주파가 내려온다 이럽니다. 발생이 된다라고 네. 합니다. 이 저주파라는 것은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길죠.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어떤 산에 들어가면 TV는 켜지지 않는 반면에 라디오 소리는 라디오는 들린다라는 게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죠. 이게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저주파에 해당이 되는 건데 산을 막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산이든 뭐든지 간에. 네. 그래서 이
집안에서 발생되는 이 저주파 자체가 막을 방법이 없다. 자식으로 생활하는 부분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항상 화두면서 아마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슬라브 두께를 이제 한 3cm 정도 두껍게 하면은 한 1.5 데시벨 정도 저감이 된다라는 건데 1.5 데시벨 정도는 것은 우리가 1.5면 얼마 크지 않지 않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구하는 여러 어떤 분야에서 보면은 1, 2데시벨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한다라는 것은 현재의 시공을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떤 해결의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다.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데시벨이면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소음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1.5데시벨은 굉장히 미미해요. 미미한데 우리가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소리의 기준이 34인데 34데시벨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크질 않지만 1.5라는 부분의 미세한 부분을 줄인다는 것은 그 피해자들은 느낄 수 있는 수준이죠. 아,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변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중요한 게 되겠네요. 맷들을 까는 것보다 더 좋죠. 이 부분 자체가. 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부실 시공이 층간 소음을 또 키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문제가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처음 나 너무 살기가 힘이 들다라고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01년도부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었고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 지을 때 제대로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이제 다 압축이 됐었죠. 압축이 됐었는데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로 가면서 4년도부터 지을 때는 제대로 지어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아이들 뛰고 어른 무거운 소리에 대해서는 50데시벨. 이 데시벨은 소음의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경량 충격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엌의 도마 소리라든가 어쩌다가 우리가 한 번씩 공을 땅땅 애들이 튀기는 어떤 이런 어떤 가벼운 소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경량 충격음이 58데시벨로 이렇게 지어져서 그리고 슬라브 두께는 221cm, 210mm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조금 되었었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울, 경기, 인천권에 대해서 그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116개 단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좀 했었는데 과연 줄었느냐? 기준을 적용한 아파트와 적용하지 않은 아파트 봤을 때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에 비해서 적용을 한 아파트 자체가 뭐냐면 민원 자체가 한 2배 정도 증가를 해 있는 상황이다. 너무 못 살겠다라는 부분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제대로 지었다. 그리고 확인할 길은 없었고 다 지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짓는 사람이 잘 지었으면 문제가 되었을 때 지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잘하고 있다면은 누가 한 사람은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소비자가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책임 소재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냐면 소비자로 다 넘어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어떤 이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2019년이었거든요. 결과가 어땠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이걸 몇 년째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권익위를 통해서 이제 감사원이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짓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건물을 기준을 지켰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가 끝난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테스트가 끝난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191가구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여기에서 부실이 얼마가 나왔냐면 60%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10집 중에 지금 지어져 있는 아파트에 이제 그 10집 중에 6집 이상은 잘못 지어졌다. 여기서 잘못 지으면 깊이 좀 들어가면은 최소 기준을 못 지킨 것, 50, 58을 아예 안 지키면서 지켰다라는 것, 데이터 부분을 조작했던 부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상존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시공사가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꼼수를 부렸고 이게 부실 시공으로 또 층간소음으로 이어진 거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결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네요.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원인을 짚어보고 또 과학적으로 해결할 방법 없는지 논의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왜 유독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 맞아요. 대체 층간소음이 다른 외부 소음과 어떻게 다른 건지 박사님 궁금해요. 소음은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여러 가지 소음들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층간소음 또는 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뭐 구구단 아파트 이렇게 해서 옆 세대에서 구구단을 네네네. 했을 때 들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벽간소음도 문제가 되고 화장실 설비 소음 이런 다양한 소음들이 문제가 되는데 벽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평면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거실에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옆 세대, 옆집 세대의 거실로 가려면 우집 세대의 침실을 건너서 가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거실과 거실이 붙어져 있지 않거든요. 네, 네. 우리가 생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거실이고 거실이죠. 거실에서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서로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벽간 소음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공동주택 얘기입니다. 네. 근데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거실에서 아랫세대 거실 또는 윗세대 거실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닿아 있죠. 네, 맞닿아 있죠.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이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닥 정확하게는 층간소음은 바닥 충격음과 공기절단 소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바닥 충격음은 바닥을 직접적으로 뭔가 가진을 해서 또는 뛰거나 걷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게 바닥 충격음이고요. 공기전달음은 위층에서 TV를 보거나 음악을 연주한다던가 이런 게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공기전달음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주로 바닥 충격음이거든요. 이것은 위층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성인이 크게 보행을 하는데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주파수대역에 있는 음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저주파수대역에 있는 음들은 전파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실제로 얘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다른 기타 외부 소음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외부 소음과 또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더 쉽게 감이 올 것 같거든요. 박사님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옆에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정도의 수준이 60데시벨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게 60 정도 되는 거예요. 60 정도 되는데 네. 제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한 70. 솔빈 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75. 이렇게 조금 시끄러운 데서,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서 나오는 소리는 한 65데시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도로교통 소음이라고 해서 도로가에서 나오는 소음들은 한 70데시벨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찻길에서 나오는 소리 굉장히 시끄럽게 느끼시잖아요. 시끄럽죠. 네. 그거는 이제 80데시벨 정도 되고요. 오. 지하철 내부에서도 그 정도의 80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느낍니다. 오. 근데 층간소음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망치질 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들이 약 한 59데시벨 정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소리 자체는 더 크지 않네요. 그렇죠. 크지 오히려. 않죠. 네.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 뛰는 소리는 약 한 40데시벨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데시벨 숫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높은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배경소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 그래서, 소음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요즘에 아파트를 그래도 잘 짓고 있기 때문에 배경소음이 굉장히 낮게 들리거든요. 한 20데시벨 정도의 배경소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40데시벨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바깥에서 들리는 이런 기차 소리나 도로교통 소음을 들릴 때는 그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경소음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조금 덜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배경 소음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군요. 네. 실제 생활을 해야 되는 공간인 만큼 그거를 느끼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도 달라지고 실제 겪어보는 사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인터넷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위층에서는 개미 소리인데 아래층에선 천둥 소리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게 층간소음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게 느끼는 게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 방법 이곳에서 알 수 있대요. 짜잔! 바닥 충격음 표준 시험동. 여기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 여러 방법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니까 MC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바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로 오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바닥 충격음 시험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를 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아파트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84제곱미터 타입의 아파트를 지어놓고 실제적으로 바닥 충격음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 사는 공간을 똑같이 해놓고 그 충격음을 실험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장비는 경량충격원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중고주파수 대역의 음원이 크기 때문에 위층에서 아가씨들이 하이힐을 신고 돌아다닐 때 나오는 충격원을 모사해서 만든 장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가 우리나라에 좀 맞지 않아서 중량충격원이라는 장비가 새로 개발됐는데요. 의자를 끄는 소리라든지 스푼이 떨어지는 소리 네. 이런 것들을 모사해서 만든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크게 싸움 나겠는데요? 맞습니다. 밑에 집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닥에 뭘 까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게 그렇죠. 좀 궁금하네요. 네, 위층하고 아래층의 분쟁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층에서는 아래층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라도 이런 마감재들을 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한번 가서 보시죠. 네네. 위층에서 나오는 소리를 아래층에서 수음하기 위해서 설치된 측정 장면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게 네. 경량충격음 같은 경우에는 62dB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62요? 네. 어느 정도예요? 60이면? 62dB이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서 소리를 측정하면 62dB 정도 나옵니다. 그럼 꽤 큰 소리네요. 네, 그래서 불쾌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치이고요. 네. 거기하고 또 다르게 중량충격음 같은 경우에는 52dB입니다. 52. 이제 마감재에 대한 성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거는 매트인 거죠? 네,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매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거는 40mm짜리 바닥 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두께가 40mm예요? 네, 40mm입니다. 확실히 맨바닥에 했을 때보다 소리가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게 바닥 충격음에 대한 저감 효과거든요. 네. 실제로 숫자상에서도 보면 그렇게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와, 경량 충격음은 62에서 26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장판이네요? 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은 상부에, 그러니까 이런 마감재 위에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형태였다고 보면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닥에 직접 모르타르 표면과 만나서 설치되는 장판입니다. 이 장판은 거의 모든 집마다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좀 많이 얇아요. 네, 저희가 시험을 하려고 지금 준비한 장판은 6.5mm짜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두껍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바닥 충격음의 효과가 있으려면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1.5mm나 2.5mm 얇은 두께로는 바닥 충격음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뛰어보고 그리고 측정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맨바닥부터 시작해 볼게요. 발 괜찮으세요? 저요? 발 조금 아파요. 아프시죠? 아까 엄청 열심히 뛰셨잖아요. 네. 혜리 씨가 걸으셨을 때 매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겁니다. 매트가 없는 경우에는 45dB 정도 수치가 나왔고요. 네. 매트가 있는 경우에는 36dB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그럼 9 정도 줄은 거네요? 네, 9dB이 줄었죠.
숫자가 크네요. 네, 아까 숫자보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51dB이 나왔고요. 매트가 있는 경우에는 45dB로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6dB 정도의 매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쵸. 6dB이나 줄었으니까 매트만 있으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이 왜요? 소음은 0이 될 수가 없고 위층하고 아래층에 어느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적당하게 아무리 매트를 까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나온 측정값은 어떻게 활용돼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거를 측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 마감재를 선정하실 때 바닥 충격음 성능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시고 제품을 선정하면 바닥 충격음 효과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치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밤은 층간소음 없는 평온한 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꿀잠 자야겠어요. 네. 집안에서 걷기만 해도 꽤나 큰 강도의 소음이 난다는 거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실내에서 생활할 때 실내화를 신어서 조금 소음을 줄여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 발망치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편이긴 해요. 아니 이게 소음에 오래 노출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소장님 이게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됐다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생리적인 어떤 측면, 우리가 뭐 혈압 상승이라든가 네. 말초 신경의 어떤 자극이라든가 어떤 그다음 호흡수, 심장수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수도 굉장히 좀 빨라지는 이런 굉장히 악영향들이 오게 되고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학습에 대한 어떤 능률 자체가 저하되는 실질적으로 이 국내에서도 나온 어떤 연구 자료에 보면은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한 어떤 자료들 보면은 소음에 대해서 노출된 학생과 노출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노출된 학생이 노출되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 합성 능률이 거의 70%나 떨어지는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올 정도로 소음의 노출이 심각하게 됐을 때는 좀 위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청력 손실에 대한 어떤 영향들도 올 수가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정도의 소음이면 몇 데시벨 이상 정도가 돼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50에서 60dB 정도의 장기간 노출이 되면 혈압 상승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망치질 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가 59dB 정도이고요. 어린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40에서 50dB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음하고 저희 이제 건강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요. 솔비 씨 저녁에 잘 주무세요? 저요? 많이 깨요. 그러시군요. 층간소음 때문은 아니겠죠? 약간 있긴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40dB 정도면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뛰는 정도가 40dB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음이면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가끔 가다 보면 저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 앞에 있는 다른 어떤 분이 소리를 듣는데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어떤 부분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의 귀에는 이미 100dB 정도의 굉장히 높은 소음이 들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난청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분명히 습관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기술적으로 보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음악 레벨을 낮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층간소음을 그냥 방치하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이웃 간에 층간소음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이 폭증해 저 또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민원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약 10년간 조사해보니
95.5%가 벽식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벽식 구조라는 거죠. 벽식 구조는 벽을 타고 윗집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당연히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층에서 아이들이 뛰는데 9층은 물론 8층이나 7층까지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이런 오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정확한 소음 진원지를 알지 못해 서로 다투는 거죠.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아이들이나 어른들 뛰는 소리에 덧붙여 구조적인 문제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소음원이 아이들 뛰는 소리와 어른들 걷는 소리이듯 2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에는 독특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소음에 한번 노출된 사람은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귀가 트이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는 귀트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귀가 트인 분들은 윗집 사람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밥 먹고 언제 퇴근하고 언제 자고 이런 생활 패턴을 다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거죠. 이런 귀트임 현상은 시간이나 시계의 문제이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책이나 강의에서 수십 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해결의 키는 아랫집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대부분 윗집에 초점을 맞추는데 민원을 받고 관리소도 윗집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노는 집이라면 맷들을 깔 것을 권유하고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자꾸 윗집의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윗집이 아니라 아랫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층간소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은 윗집이 아니라 아랫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초점은 윗집에 맞춰져 있습니다. 윗집만 변화하면 분쟁이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에 이웃 간의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에 해결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자 말자 윗집에 올라가 항의하는 아랫집은 없습니다. 대개 참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을 억누르고 윗집에 올라갔는데 윗집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겁니다. 윗집 입장에서는 아랫집이 참다 온 것을 모르고 아랫집은 그게 서운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참다가 왔는데 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 피해를 입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윗집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발생한 지 6개월 내에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합의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문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민원인이 자신의 위층인 9층에서 소음이 심각하다라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단한 결과 민원인이 고통을 당하는 소음은 9층이 아니라 민원인의 위층인 10층의 아이들이 뛰는 소음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모의 실험을 진행했고 사전에 9층 사람들은 8층의 현관 앞에 가도록 했고 8층 민원인에게는 소음이 들리면 저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10층 아이들이 뛸 때 8층 민원인의 전화가 왔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민원인의 놀라는 표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리는 소음원의 진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벽에 손을 대었을 때 소음과 동시에 진동이 느껴지면 위층, 소음만 들린다면 위층의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프로그램과 시중에서 파는 맷도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성능이 비슷비슷했고 간혹 나는 매트를 깔았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오산입니다. 매트를 깔아 해결된다면 층간소음은 이미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매트를 몇 급을 깔아도 소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트는 물리적 효과보다 심리적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랫집은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매트도 깔고 같이 들어보고 소리를 들리는 것을 인정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조금 참아볼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매트를 설치하는 장소는 거실과 안방보다는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통로, 부엌으로 가는 통로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층간소음은 시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그것을 감독 관리하는 국토부와 환경부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변화 없이는 완전 해결이 어렵습니다. 윗집과 아랫집의 분쟁은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차근차근 구축해야 합니다. 언론도 사후 약방문식의 자극적인 보도는 삼가고 구조적인 문제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대응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관련해서 달라지고 있는 규제나 관련 법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바닥충격은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부터 사업 계획 승인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모두 준공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필수군요. 네,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인정을 받은 어떤 구조를 현장에서 감리분이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만 확인을 하면 성능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측정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령은 이제 그것들을 준공 측정을 의무화를 시켰고요. 다시 말해서 설계 기준이었던 거를 이제 시공 기준으로 변경을 시켰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건설사들 입장으로는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효과들 때문에 바닥 충격음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또 새로운 층간소음 기준을 내놨다고 합니다. 박사님, 기존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법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닥 충격음에 관련된 법령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나타내는 바닥 충격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층간소음 기준이라고 하는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지켜야 할 생활소음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잘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아래층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모두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층간소음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가 됐죠. 기존에는 주간에 43데시벨이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38데시벨이었던 게 각각 4데시벨이 강화돼서 주간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고 아래층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피해를 보도록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39데시벨이라는 숫자가 그럼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자료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에서 39데시벨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가 13%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게 성가심 느끼는 정도가 0%가 되면 좋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3% 정도로 맞췄다는 거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거는 약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있는 각 국가들에서는 10에서 20%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층간소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내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웃 간에 서로 조금씩 더 배려하고 조심하는 행동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수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환경 변화에서도 산불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산불은 예측하기가 어려워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기존 산불 예측 방식은 인공위성 자료에만 의지해왔기 때문에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연구팀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킥을 썼습니다. 바로 기상예보에 사용되는 수치 모델 자료를 융합, 이중 모드 신경망 구조의 딥러닝 모델을 개발한 건데요. 다양한 환경 변화를 적용해 실험한 결과 이 기술은 4제곱킬로미터의 범위를 탐지하기 때문에 기존 기술보다 위성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산불 탐지 정확도는 더 높았습니다. 화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과학기술, 여기에 산불 예방을 위한 우리의 실천까지 더해진다면 더 완벽한
대비책이 되겠죠? 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적은 양을 주입해도 효과가 좋은 mRNA 백신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쓰이는 끈 모양의 선형 RNA는 세포 안에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원형 RNA 개발 연구가 활발한데요. 이 어려운 걸 우리 카이스트 연구팀이 해냈습니다. 연구를 통해 원형 RNA의 단백질 합성 과정을 규명한 것이죠. 대부분의 원형 RNA에 존재하는 복합체가 단백질 합성 기관인 리보솜을 끌어오는 단백질과 결합해 최종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원리인데요. 기존 RNA 백신은 변형되기 쉬운 구조라 효능을 높이려면 고용량을 적정해야 했지만 원형 RNA의 작용 기전을 알아내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결실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종식시켜줄 실마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쓰다! 네, 층간소음, 공동주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는데요. 오늘 원인과 다양한 대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솔빈 씨, 오늘 어땠어요? 네, 우리 건설사분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랫집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뒤꿈치 딱 들고 살금살금 걷는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좋습니다. 두 분은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서로가 윗집, 아랫집, 옆집 이런 어떤 분들이 최대한 좀 배려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박사님.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에 대한 배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소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층간소음에 있어서는 내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